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스토리 뉴스의 화두는 5월 동주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기만 하면 못 잡아 먹을 듯이 어르렁거리던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우연히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강 한복판에서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같이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배의 왼쪽을 또 한 사람은 배의 오른쪽을 붙들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합심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을 이제 5월 동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가장 큰 위험이며 이슈는 바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입니다. 물론 정부는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도 이 문제가 바로 잡힐 때까지, 즉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본과 한국의 오래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또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 파는 가게는 경제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만, 지금 이 같은 이제 경제적인 당면한 위기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것을 빨리 극복하는 것 역시도 바로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5월 동주에서는 이 일본이 대한국 가마우치론, 이 가마우치론은 일본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가마우치가 뭡니까? 바로 중국에 낚시하는 이 가마우치라는 새, 목이 가느다란 이 새, 목을 비틀어서 이 가마우치가 고기를 물면 삼키지 못하도록 목에 끈을 달아놓고 그 가마우치를 끌어당겨서 가마우치 입에 있는 생선을 끄집어내는 그 낚시 방법이 가마우치입니다. 일본에는 한국에 대한 이 가마우치론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빨대론이죠. 자, 일본의 대한국 가마우치론, 진실과 거짓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한일 양국, 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 한일 반도체 주가로 보면 이것이 현재 어떤 진실이 있는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이 기업의 주가 흐름, 또 외국인들의 동향 등을 통해서 이번 이 경제 보복의 진실이 무엇인지 실체적으로 한번 다가가 볼 것이고요.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590원인데 이게 2010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물론 2.9% 인상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 있을 겁니다. 노동계이든 또는 장사하시는 사람이든. 자, 이 문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많은 걱정 또는 관심 가지고 있는 집값입니다. 특히 서울 집값. 지금 사야 하나 참 갈등하시는 분들 요즘 이런 전화도 많습니다. 구매 심리 지수가 5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스토리 뉴스 5월 동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본의 대한국 가마우치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빨대론인데 진실과 거짓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일본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한국의 경제적 궁핍은 사실 일본의 식민지배 36년 수탈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식민 때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의 이 가난은 일본의 식민 지배 36년 수탈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이 지출해야 했던 천문학적인 이 분단 비용, 그 원인 제공자 역시도 사실은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한국이 받은 배상금, 그때 1965년 무상 3억 달러 엄청 큰 돈이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무상 3억 달러는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 지배하면서 재산과 생명과 문화까지 약탈한 그 손해배상금으로 따지면 정말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본은 그 배상금을 한국에만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게는 5억 5천만 불을 지급했습니다. 자, 우리는 3억, 필리핀은 5억 5천만 불. 그런데 이 필리핀은 36년이 아니라 우리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3년을 지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을 지배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지급한 배상금은 2억 2,308만 불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적은 돈을 배상금이라고 내어놓았을까? 이게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나라를 강제 증거하고 있다 보면 마치 본래부터 그 땅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도 있죠. 한 20년인데 다른 사람,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20년 이상 아주 평화롭게 상대방의 문제 제기 없이 점유를 해왔다면 점유 취득 시효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 그 소유권이 땅 주인이 아닌 20년 이상 무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현상들 너무 오랫동안 강제 점거하다 보니까 마치 이 땅이 본래부터 자기 땅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자, 그랬을지 않을까. 그래서 이 3년밖에 점거하지 않았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우리한테 배상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한국의 경제적 풍요의 원인이 되었다. 자, 이것을 최근 이 구로다 가스히로 망언인데요. 이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그로 인해서 3억 불, 무상 3억 불은 한국의 경제적 풍요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해서 비로소 한국에 그들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수출 또 수입 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자, 정상화 이후에 일본이 비로소 일본 상품을 한국에 팔 수 있게 되었는데 일종의 거래처가 확보된 셈이죠. 한일 수교 첫해 1965년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1억 3천만 불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1966년 또 일본이 대한국 무역 수지 흑자를 합하면 1965년에 우리가 받았던 무상 3억 불은 불과 2년 만에 일본이 무역 수지 흑자로 전액 해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1965년부터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2018년까지 일본이 한국에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누적 약 708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지난 2018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이 대외 무역 적자국 가운데 1위는요, 단연 일본입니다. 240억 불. 2등, 3등, 4등이 누구냐면 지금 뭐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인데 이쪽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바로 우리는 기름이 나지 않으니까 원유를 수입한 국가입니다. 일방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2, 3, 4등인데 1등은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입장을 바꾸어서 일본 입장에서는요, 일본의 무역 흑자국, 일본의 무역 거래 당사국 가운데
가장 많이 돈을 벌게 해준 흑자국이 첫 번째는 미국이고 둘째는 홍콩인데 3등이 랭킹 3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 대한국 가마우찌론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일본은 심지어 6.25 때 우리를 도운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운 유엔 연합국 명단에 일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재발된다면 당연히 참가하기로 서명한 16개국에도 일본은 당연히 없습니다. 대신 일본은 6.25 전쟁 당시 미국의 군수 병참 기지였죠. 그래서 한국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생산하고 공급했습니다. 덕분에 일본의 중공업은 한국전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원래 미국은 일본을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한국 전쟁 그 때문에 미국의 계획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한 한반도 이 분단 그리고 전쟁의 기초적인 원인 제공자였던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은 우리가 이 동족 상잔에 전쟁으로 피 터지면서 죽어갈 때 오히려 떼돈을 벌었습니다. 자, 일본은 또 이런 다섯 번째, 일본은 1965년 배상금을 포함해서 여러 번 사과했다. 자, 1965년에 한일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돈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36년 식민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 일본에서 또 경제협력 자금으로 일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일본은 독립축하금, 그래서 경제협력자금.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했던 것도 강남 아파트 몇 채를 팔면 생기는 돈 정도, 한 100억, 그죠? 그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요? 또 혹자는 일본 사과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맞습니다. 1995년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또 1993년도에도 그 전에 8월 고노다마라고 하죠. 이 간방장관, 그 당시 간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이렇게 한 두어 번 했지만 끊임없이 번복했습니다. 사과는 한 두어 번 했고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과를 번복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싸울 때도 누가 잘못했다면 사과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과를 해야, 진정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되풀이하겠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에게 한국은 정말 우방일까라는 거죠. 자, 지금 총리 아베의 정치적 기반은 야마구치현인데, 이 야마구치현은 조선 침략의 주역들인 일본 우익의 근거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도 이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 보수 우익의 거물들이 상당수 바로 이곳 출신들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지금도 대일본 제국 건설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베가 일본 재무장,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일본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다 아는 사실이죠. 한국은 일본의 이 대일본 제국, 대륙 침략의 첫 번째 길목에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는 이유, 되풀이하겠다라는 그 본색을 가지고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본의 팽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항상 한반도의 비극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본의 여론 조작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과거는 그만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맞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는 상당히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과 문제와 미래 문제는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일본의 여론 조작의 말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냥 과거 뭐 유야무야 넘어가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논리에 우리가 동의되면 동조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우리가 약했던 탓이다. 또 이건 역시도 일본의 여론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착하기만 하고 몸이 허약했던 우리 아이가 동네 깡패에게 죽도록 맞아서 전신이 피가 터졌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깡패가 뭐가 잘못했어? 깡패 잘못보다도 내 아이가 약해서지. 우리가 반성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물론 내 아이의 체력은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깡패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이제 구별해서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만약 그 깡패가 약값을 줘서 우리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 깡패가 내 아이의恩인입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가 약했던 탓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일본의 여론 조작이다.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겠고요. 자, 우리가 약했던 탓도 있고 우리가 또 힘을 잘 길러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일본의 나빴던 그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정이요. 때로는 최대의 이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는 최대한 이성으로 또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냉정하게 해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조차도 혹여 일본이 그럴만하다. 일본의 그 이번에 경제 보복에 동조한다면 그것이 설령 이 정권이 미워서 싫어서라고 한다면 시작했던 이 화두 5월 동주의 정신에 맞지 않을 겁니다.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이 경제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이 불화수소 등 뭐 전략물자 대북 지원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죠. 증거를 이미 내야 하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불화수소 등의 이런 전략부처 대북 지원이라는 증거도 없는 이 일본의 주장에 우리의 또 일부 언론과 사람들이 퍼나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자, 이달 21일은 저는 아베를 허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희생양은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날이 바로 21일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본의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1일 이 참의원 선거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그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납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본 내에 있는 우익 유권자들의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뭐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당장의 경제적 열세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또 다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감정보다 당연히 최대한 이성적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5월 동주의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요 때로는 최대한 이성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대신에 삼성전자 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우리가 조금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위험에 빠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신도 필요할 것 같고 때로는 뭐 일본 제품 불매 민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나쁘다고
저는 또 치부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일본에서 볼 때 한국이 만만하지 않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힘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때로는 최대 일성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한일 양국,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 한일 양국 관련 기업 주가로 보는 일본 경제 보복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세계의 인식입니다.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번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런 경제적 갈등은 중국 등 이 다른 나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반도체 관련. 즉, 특히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정설하고 또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쉽게 투자 결정을 못 내립니다. 왜? 이 사태가 영구히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칫 엄청난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렸다가 이 문제가 빨리 회복이 끝나버리면 큰 위험에 봉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 등 다른 나라가 갑자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크게 가능성이 없다. 또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이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죠. 이 산업 같이 사슬로 서로 엮여 있는 지금 사실 우리가 IT 4차 산업은 서로 다 기술들, 통신들이 서로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전 세계 기업이 이 반도체는 4차 산업의 거의 쌀입니다. 석유와 같죠. 따라서 공동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 전 중국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게 아니다고 했는데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중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중국 내부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 역시도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가장 첨단 기술의 이전이죠. 그 핵심에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당장 중국의 이 4차 산업 굴기, 기술 혁신 이 부분에 크게 차질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 산업계의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꼴이다. 반도체 경기, 지금 현재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 침체되어 있었죠. 이 반도체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너무 많은 재고였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은 재고, 이것을 처분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규제 때문에 반도체 생산을 감산하는 명분이 확보된 거죠. 오히려 약이 되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꼴.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노무라 정권, 일본입니다. 노무라 정권 한국 리서치 본부장이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정권 회사 한국 리서치 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란이나 이런 중동의 석유 점유율, 이란이나 이런 중동 국가들이 전 세계 석유 생산 점유율 합계가 이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SK 하이닉스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반도체는 이 디지털 시대의 석유,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D램 시장의 점유율이 75% 세계 점유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이 중단이 되면 반도체 가격 폭등할 것이고 전 지구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내용 보면요. 한일 양국 관련 기업, 이번에 이 반도체 관련 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주가와 특히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감강액이라 하죠. 바로 레지스트 생산 업체입니다. JSR 7월 주가가 마이너스 3.88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날짜까지 한번 평가해 본 겁니다. 7월 주가 마이너스 3.88, 그닥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에스 화학공업도 마이너스 2.44%, 별로 크게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도쿄化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3.42. 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이 포토레지스트,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들여서 크게 개발을 촉진하겠다 하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 이 최첨단 제조 공정용 제품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 포토레지스트가. 따라서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 메모리가 아닌 차세대 제품 비메모리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뭐 JSR, 신에스 화학공업, 도쿄 화학공업 정도의 등등의 이 매출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쪽에 지금 현재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제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이 포토레지스트, 조금 전에 이제 최첨단 제조 공정용 제품에 한정되니까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불화수소 생산업체 있죠. 이 불화수소 생산업체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는 7월 주가가 어제 11일 기준까지 마이너스 5.80 정도 빠졌습니다. 앞서 몇몇 기업들보다는 더 많이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불화수소는 영향력이 다른 소재에 비해서 덜합니다. 이제 그 때문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력.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장에 그 기업만 불똥이 튄 거죠. 불화수소 생산 업체만. 그러다 보니까 7월 주가가 이제 앞서 다른 회사의 주가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 불화수소 매출의 대부분이 바로 그 나라, 그 회사의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의 불화수소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그냥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5.80 정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다. 심지어 이제 오늘 주가까지 12일 주가까지 반영하면 한 마이너스 5 내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제 관련되는 일본 기업들의 하락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폴더폰 소재로 쓰이는 폴루올린 폴리이미드라는 것과 또 이 불화수소 등등을 생산하는 서미토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7월 마이너스 1.80 정도에 그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 생산해서 수출한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만큼 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일본 기업들도, 일본 경제에서도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가를 볼게요. 7월 5일 코스피는 2110.59였고 코스닥은 694.17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 코스피는 2086.66이었고 코스닥은 681.17이죠. 일본보다는 많이 빠졌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기업으로 해당 기업,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보겠습니다. 7월 5일 삼성전자는 45,650원으로 끝났고 하이닉스는 68,4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는요, 삼성전자는 46,300원으로 올랐고 특히 하이닉스는 74,70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우리가 반도체 그전에도 전망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수익이 올해 많이 침체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의 이 악재가 터지니까 더 불안하다 해서 그 심리가 주식시장 전반에 퍼졌던 거죠. 그래서 코스닥 특히 또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인 개별 기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것은 이 이제 그동안의 반도체 재고 누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타격이 컸고, 또 특히 D램이라든지 또 다른 이 반도체 관련 이 제품들이 계속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됐죠. 하락이 되면서 특히 이제 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쪽에
오히려 생산 원가를 못 미치는 판매가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감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서 또 이 감산에 대한 예정이 나오면서 이 사재기 미리 이런 반도체가 필요한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좀 오히려 자신들의 재고를 미리 확보해야겠다.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조짐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수익이 개선되겠다. 이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들이 몰린 거죠. 자, 실제 외국인 비중 보겠습니다. 7월 5일 날은 이 삼성전자가 7월 5일 날에 삼성전자에 투자한 외국인 비중은 57.38%, 하이닉스는 50.64%였는데 7월 15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은 57.65%로 올랐고요. 늘어났고 또 하이닉스 역시도 51.06%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 비중 보면. 자, 그래서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베에 섣불렀던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이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해당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오히려 수익을 개선하는 데 일조를 했고 아까 노무라 증권의 한국 리서치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객이 됐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흘러가는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전 현실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 뉴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9%가 인상되었는데 2010년 이후 최대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이제 한 2.9% 가량 인상된 이것은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제일 좌측에 2.75% 인상되었던 2010년도 거기에 비하면 두 번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난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영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히 중소기업들 자,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2년 연속 두 자리로 인상되었던 것, 이 한 자릿수로 크게 떨어진 것 나름대로 좀 전화위복의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해서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랬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위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올리는 또 영향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설비와 건설 투자가 위축되었고, 또한 동시에 이 장바구니 물가, 이제 뭐 제조 원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도 상승했고. 사회보험료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준 셈이죠.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뭐 정부 단위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또 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등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번에 뭐 8,590원, 즉 2010년 이후 나름 한 자리 숫자로 제대로 인상의 결과로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최저임금이 꼭 뭐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 업종의 생산성 개선, 이제 왼쪽 표의 밑에 그림 보면 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13년에서 2018년, 특히 2018년 지난해 보면 이 노란색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뚝 떨어졌죠. 바로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일부 있었죠. 어쨌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워낙 이해관계가 우리가 첨예하게 많이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이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볼 때 이 숲이 또 잘못되면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뭐 다소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그 대다수 나무들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개별
적인 시각에서 떠나서 전체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고 경제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뭐 노사 양쪽에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10년 이후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그것도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하다. 조금 우리가 이제 전화회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네 번째, 아마 이 이슈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서울집 지금 사야 하나. 경제는 정말 심리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줄곧 그런 말씀을 드렸죠. 특히 서울 아파트 폭락 아니라 조정이다. 또 내 집 마련 정말 실거주 목적이라면 행편 되시면 재정 계획 되시면 사시라 이런 이야기 드렸죠. 지금은 이제 뭐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고점을 회복한 곳도 있습니다. 또 경기도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참 다릅니다. 주식은 오를 때도 내리면서 오르죠. 내릴 때도 오르면서 내립니다. 주식은. 그런데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고요. 또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립니다. 정말 심리가 가장 크게 도드라지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쪽이 아닌가. 지금 왼쪽 표는 바로 이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위에 빨간 선은 강남 4구 그리고 밑에 파란 선은 이 서울 전체인데요. 이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 즉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중 어느 것이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 즉 공급 우위를 제로, 수요 우위를 200으로 두면, 즉 숫자가 올라갈수록 많아질수록 수요가 우위,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이게 이제 수급 지수인데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강남 4구는 수급 지수가 매매 수급 지수가 88, 아직 100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래프에 보고 있는 것처럼 주간 단위입니다. 주간 단위 7월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또 그 전 몇 주를 보면 아주 도드라지게 크게 이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이 바로 심리라는 거죠. 자, 특히 이 하남과 구리, 지금 이제 서울, 특히 이제 강남 주변의 경기도 인접 도시들이 많이 오릅니다. 이 매매 수급 지수가 높아집니다. 하남, 구리 등을 우리가 동부 1건이라고 하는데 이 동부 1건의 매매 수급 지수는 서울보다 높습니다. 97.3. 또 이제 과천, 성남, 분당, 안양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부 1건, 이것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89.4. 또 최근 급등하는 지역이라고 하죠. 광명. 이 광명을 포함한 서해안권은 88.5. 또 이제 여러 지역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과 특히 강남권 인접 도시 중심의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실제 거래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경기권의 이제 매매 수급 지수도 조금 전에 왼쪽에 표에 있는 서울보다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울보다는 값이 싸죠. 아무래도 서민들이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비단 뭐 서울, 강남 또 수도권 일부 지역 이런 부분만 일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지역에도 확대됩니다. 특히 뭐 우리가 대구, 중구, 광주, 강상구, 또 남구, 서구, 또 대전, 서구, 유성구 이런 등등의 6곳은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이 추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심리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초조해지면 사는 사람 쪽이 계속 오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초조해지면 가격은 계속 오르죠, 그죠? 물론 이런 가운데도 뭐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한 주, 주간 단위로 계속 오히려 수요, 매수에 대한 심리가 훨씬 확산되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지금 사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정부 카드,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카드 한 3개 보겠습니다. 정부카드 1 뭐죠? 양날의 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 최고 상한을 정해두겠다. 어떤 쪽에 가장 영향이 클까요? 바로 재건축이죠. 재건축 아파트 쪽들은 아무래도 또 재건축하면서 남은 동수, 남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해서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그만큼 이익이 축소되겠죠. 재건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양날의 칼입니다. 항상 역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당연히 공급이 위축됩니다. 그 공급이 위축된 상태로 몇 년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폭등을 초래하는 결과도 있더라. 이것이 참 상한제면 이렇게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주택 가격에 또 동향일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두 번째 정부 카드는 뭐죠? 바로 금융통제입니다. 특히 대출. 지금 이제 뭐 제1금융권에서 시행하던 이제 대출 규제 기준들이 이 금융권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마 또 지금처럼 뭐 부동산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면 심리들이 지금 대출 정책을 완화시키지는 않겠죠. 특히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형국에서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통제가 여전히 유효하다. 세 번째 정부 카드는 뭐죠? 바로 이익 환수입니다. 세금 등이죠. 보유하는 동안에 우리가 공시지가 인상, 보유세 등등으로 인해서 보유하는 동안에 비용 늘어나 있고 또 양도 차익, 또 뭐 이익 환수제 등등으로 나중에 대팔 때 또 이 세금이 많아집니다. 자, 이 정부 카드 이 세금 측면, 이익 환수 부분은 아마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카드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야 할까 이 부분을 망설이는 분들은 첫째, 주택 구입 목적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죠. 실거주 내 집 마련이냐 아니면 분양 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이냐, 이 점을 좀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집을 사는 그 과정 또 판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이 자칫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두 가지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한다면 우선은 뭐 재정 계획이 중요하죠. 대출도 힘들 수 있고 또 어쨌든 돈이 있어야 사고, 또 어쨌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갚을 수 있어야 하니까 이 재정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내 집 마련인 분들은 재정 계획이 마련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다음에 내릴지라도. 왜냐하면 실거주 내 집 마련은 올해 5년 10년 이상 뭐 한 10년 이상 대충 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물자산의 대표격인 이 부동산은, 특히 주택, 아파트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나중에 오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내 집 마련이면 지금 뭐 필요하면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 투자 목적이라면 정말 장기 계획은 필수입니다. 왜? 이익을 집값이 올라도 이익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이익을 확보하기가. 바로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카드 1, 2, 3를 참고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야 할까라는 데 제가 답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계획이다. 지금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투자는 심리, 그 가운데 특히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다만 구체적으로 사야 될까 말까는 당사자들의 재정 계획이 정말 중요하고 주택 구입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5월 동주라는 화두로 좀 나누어 보았는데 다소 뭐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인식은 좀 분명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힘들 때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뭐 정권이 싫고 나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구독하거나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으로 연락해 주시고 또 카톡 불러서 친구 돈 파는 가게 맺고 1:1 채팅장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더위가 한참 무르익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